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제 올스톱된 이후에 양측의 이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대본이나 당 중진들은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의 사퇴만이 단일화로 가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게 투트랙 전략인 것인지 당 차원에서 아니면 정말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이 질문은 김재섭 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후보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투트랙처럼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 내지는 정말로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 뭐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후보들 간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단일화라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의 의지보다는 후보의 의지가 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막 주말에 만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은 네. 당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화를 합시다라는 이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 안철수 대표가 창당, 분당, 합당 등등을 겪으면서 상당 부분 그 당이 분란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단일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어떤 식으로 정치적 동행을 같이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뭔가 잘못될 수가 있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들이 둘이 좀 나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후보의 의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 여부 주말 동안에 회동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불씨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를 원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그거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뭔가 여론조사를 돌려서 누군가 후보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이제 그게 남아 있다고 보고. 결국 이제 후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거 전날에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투표용지는 투표용지가 인쇄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사퇴를 한다 뭐 이러면 다 이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 이제 후보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막판까지 가능성이 있는 시점을 3월 8일 자정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 내면이 뭐냐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작년해부터 계속된 조롱을 해왔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토론 패널도 못한다.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또 리을, 이응, 키키 이런 것만 붙이세요.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해왔고 이런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태규 의원이 폭로한 것은 2월 11일 날 여수에서 국민의힘의 열정열차 그 종착지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미 수가 다 나왔어요. 종로 공천이나 부산 지역의 공천 이야기까지 나온 걸 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안철수 후보조차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단일화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주말간의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유일한 방법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사퇴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담판인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사퇴.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의 사퇴가 네.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은 굉장히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계셨던 분들이 나가서 점점 합당과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코어만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물러서면 정말 안철수 후보의 정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야당이 정권 교체를 앞세워서 단일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에선 정치개혁 카드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제3지대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 잡기, 소수 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 개헌을 제안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빼고 다 함께 뭉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일단 안 후보, 심 후보 반응은 차가운데요. 결국 이 승부수가 안 후보나 중도층에게 통할지 어떤 영향으로 또 퍼져나갈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봐야죠. 4년제 중임제를 던졌고요. 또 비례정당에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정치가 대통령 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구조죠. 그것 때문에 뭐 상대방에 대한 검찰 수사나 복수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이로 인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에서 언젠가는 실행했어야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철수 후보도 똑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어차피 지금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4년제 중임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셨거든요. 결국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당 172석의 여당과 연합하는 것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야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해서 우리와 함께 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심상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항상 정책적 연대나 결을 같이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님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사이가 벌어진 것은 사실 비례정당 때문이잖아요. 그런 갈등의 골을 좀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네. 글쎄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지지율 답보에 빠졌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뭐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김혜경 씨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와 악재가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사실 올라갈 만한 지지율들도 계속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양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굉장히 근접한 차이긴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율을 약간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제 조원진 후보에게까지도 러브콜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 단일화 같은 거 없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개혁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된다, 뭐 우리는 단일화 이런 거 얘기하자면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날, 그러니까 바로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높게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정권 교체도 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말의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안철수 후보 스스로에게도 정책 자산을 완전히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8시부터 2차 법정 TV 토론이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주제가 또 이제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은 오늘 그 관전 포인트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대통령 4년제 중임제 이야기도 나왔고, 개헌, 뭐 또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나왔는데, 뭐 종합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부터. 뭐 이제 개헌 얘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잘 안 됐었던 거고,
지금 이게 최근에 우리가 대선에서 네거티브가 난무한다, 뭐 후보불 후보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속에는 우리가 육공화정,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라는 그 공통된 문제의식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중임제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정치 개혁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정 기능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너무 좌지우지한다,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너무 좌지우지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정 기능을 충분히 독립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권력 분립의 핵심적인 축 하나를 다루고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중립성 시비가 끊임없이 걸리고 있고 실제로 투표 과정 속에서도 부정투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부정투표라는 말이 안 나오려면 그 부실 투표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사실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단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투표가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도를 크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 디테일에 있어서는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을 좀 더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네. 87년 공화국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엔 동의하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 말한 그 4년 중임제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이 3인 선거구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를 도입하면은 좀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에 적극 동의하고 다시 4년 중임제로 돌아오면은 5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독주가 심해지고 여당의 독주로 인해서 국민 갈등이 심해지는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4년제 중임제도 저희가 볼 때는 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의 임기가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더 심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재신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정치가 지금 갈등의 정치로 가고 있잖아요. 국민 여야가 나뉘고 갈등의 정치로 가고 있는데 저는 4년 중임제가 지금 10년 정도 전부터 개헌안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어요. 이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1년 줄이더라도 이 개헌안만큼은 통과시켜서 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뭐 대국민적으로 봤을 때 갈등의 해소의 제1원칙을 해소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 막바지인데요. 양측 다 진보 보수 지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50% 안팎의 정권 교체 여론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뭐 이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각 후보에 대한 어떤 뭐 호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지지율로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절대 안 된다, 이재명 후보도 절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쉽사리 그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못 가는 것에는 사실 이제 상호 간의 지나친 네거티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들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들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다 사실 예전 어떤 대통령 후보만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정권 교체 열망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약간 거의 못 미치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또 진행이 될수록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우리 캠프도 점점 더 지금 단단하게 정비가 돼가고 있거든요. 준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망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못 미치는 것은 저는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봐요. 2월 3일, 4일간 양일간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왜 지지하냐? 정권 교체를 위해 지지한다고 64%고요. 정책이 좋아서 9.7%, 그리고 후보의 능력이 좋아서 4.1%예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능력이 좋아서 45%거든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조차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서도 그 지지율이 10% 밑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온전히 이재명 후보와 다른 경선 후보들 간의 갈등,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그 간의 우리 당 내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고요. 온전히 이재명 후보가 극복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뭐 아픈 손가락, 여러분들께서도 이재명 후보를 아픈 손가락으로 봐달라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보다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이제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동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졌고 거기다가 이제 지지층의 결집 전략이 부동층한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 호남에 관한 그 지지층 그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한 주 만에 좀 높아진 뭐 그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님부터.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고 더 잘 챙기면 되는 거고 뭐 대장동 잠시 이야기해 보자면요. 대장동이 5개월 됐잖아요. 검찰이나 언론에서 나온 지. 지금 단 한 건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돈을 받았거나 관련이 되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 뭐 하수구에서 서류를 주었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18대 국회의원일 때요. 어떤 법안을 공동 발의했냐면요. 기업도시개발특별 일부 개정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같이 했어요.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면요. 신영수 전 의원이죠. 그 동생이 그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구속됐을 때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 동원된 정황이 있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내가 가진 카드를 까면 다 죽어. 이런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장동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저희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해명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는 정말 그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게요. 왜 민주당이랑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행정조사 관련돼서 전부 다 반대한 게 민주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했던 게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안 받은 거는 민주당의 탓이 크고요. 특검도 처음부터 안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에서는 안 받고 이재명 후보만 특검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원희룡 그 전 지사가 이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은 그 결제 서류에 이재명 후보 칸만 딱 있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사인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실무자들이 한 거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많이 일관을 해왔었는데 다른 실무자 사인이 없었고 이재명 후보의 사인란만 있었고 거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인을 했다는 것은 뭐 직접 보고를 했다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거기에서 누가 금액을 편취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핵심적 내용들을 떠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떠나서 이 정황들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업의 인허가권이고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던 만큼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선이 딱 12일 남았는데 역대급 최저표차 승부가 날 거라는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 전보다 더 좀 격차가 좁혀진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대선 몇 표차 승부가 날 거로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 글쎄요. 이거 뭐 제가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배 소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표차가 굉장히 적게 날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고 그에 걸맞게 또 정권교체 여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도 거의 이제 비슷한 양상들로 가게 되고 아무래도 정권교체 여론이 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같이 이재명 후보를 좀 더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제 뭐 20만, 30만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투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확진이 되신 분들의 투표가 굉장히 장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초박빙의 상황에서 이런 어떤 실무적인 문제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 등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조금 어떻게 될지 예측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통계들을 보게 되면 지지율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뭐 큰 차이는 아니라도 충분히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진짜 확진자 하루 25만 명까지 뭐 조만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나오는데 확진자 그 투표자들의 그 투표장으로 갈지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역대 최대 투표율을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그만큼 저는 투표율 차이가 얼마 안 날 거라고 봐요. 한 2% 내외, 한 60만 표 내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냐하면 지금의 2012년 선거가 떠오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에서 3%도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25만 명, 뭐 20만 명 이렇게 발생해도 이분들이 결국에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9시까지도 늘어났기 때문에 네.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오늘 여론조사에 봤듯이 갤럽 조사였나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죠. 지금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 득표율 차이가 얼마 안 날 것이라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2030 민심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특히나 청년층의 투표 열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님. 이번에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20대 투표율이 항상 이제 낮았었는데 네. 그 어느 때보다도 20대의 정치적 효능감들이 높은 상황이고 또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을 많이들 지지하고 있고 나가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밈들이나 이런 선거 홍보물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 세대들이 20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2030 투표율도 높을까요? 뭐 30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대는 네. 굉장히 높을 것이다. 20대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런데 여성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그 메시지를 작성한 분이 윤석열 후보의 캠프의 핵심 참모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법률 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20대 남성도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는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